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국어 2단원 중심 생각을 찾아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82에서 89쪽, 국어활동 26에서 28쪽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영상을 멈춰가며 글을 읽고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된 낱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절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지금 9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가는 날씨죠. 선생님은 여름일 때는 겨울이 좋고 겨울일 때는 여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된 낱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낱말들이 있을까요? 한번 봄부터 같이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봄에는 가뭄, 봄비, 황사, 꽃샘추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특히 황사 같은 거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런 황사나 또 선생님은 미세먼지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봄에는 선생님 개약도 생각납니다. 개약도 생각이 나고요. 자, 여름에는 어떤 낱말들이 생각이 날까요? 여름에는 폭염. 올해 여름에는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 태풍. 지금 태풍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10호 이상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도 태풍도 정말 많이 오고 자, 여름에 많이 놀러가는 피서도 있었죠. 근데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억날 것 같아요. 자, 가을에는 단풍. 그렇죠. 가을에는 항상 단풍이 생각나고 단풍과 같이 쌍을 이루는 낙엽 또는 서리. 겨울이 되기 전에 오는 그런 서리와 우리가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하죠. 우리가 농작물들을 수확을 하고 선생님은 추석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다. 선생님은 독서도 생각납니다. 겨울은 어떤 낱말들이 생각나나요? 당연히 눈이 생각나고 그럼 눈이 너무 많이 오면 폭설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되게 건조하죠. 건조하고 또 엄청 추운 한파도 있고 눈과 관련된 선생님은 눈사람도 생각나고요. 자, 겨울에는 선생님은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는 단어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서 그거를 조금씩 서로 엮다 보면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가을부채란 말 들어봤나요? 이 가을에 있는 단풍, 낙엽들과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가을부채란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자, 선생님도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가을부채라는 거는 더운 여름에 쓸모가 있었던 부채가 여름에 쓸모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쓸모 있던 게 쓸모가 없어진 것을 빗대어 말하는 말입니다. 자, 여름에는 가을부채 생각하니까 또는 가을 선풍기도 좋겠네요. 가을에는 우리 선풍기 틀지 않죠. 선선해지니까. 이런 것처럼 쓸모 있던 게 쓸모 없어진 것이 바로 가을부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가을부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겪은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 읽을 글을 더 잘 읽기 위해서는 이런 알고 있는 것, 겪은 일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겪은 일들을 같이 미리 알고 할 때 더 글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잘 읽을 수가 있었죠. 또 중심 문장도 잘 찾을 수 있었고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은 우리가 글을 읽어보고 중심 생각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리며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를 읽고 다시 영상을 봐도 괜찮고 선생님이 틀어주는 그런 목소리를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계절로 날씨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리며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 말을 알아보자. 토박이 말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더해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다른 말로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만들어 써 오신 말이 토박이 말이다. 이 가운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를 나타내는 말도 많은데 어떤 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꽃샘 추위, 꽃샘 바람, 소소리 바람 같은 말이 있다.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에 찾아오는 추위를 꽃샘 추위라고 한다. 여기서 샘은 시기, 질추라는 뜻이다. 그래서 꽃샘 추위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몰아닥친 추위라는 뜻이 된다. 꽃샘 추위 때 부는 바람은 꽃샘 바람인데 이보다 차고 매서운 바람은 소소리 바람이다. 이 바람은 이른 봄의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차고 매서운 바람을 일컫는다.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마른 장마, 무더위, 불볕더위 같은 말이 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장마와 더위가 찾아온다. 장마 때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장마인데도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면 마른 장마라고 한다. 더위는 크게 무더위와 불볕더위로 나눌 수 있다. 무더위는 물 플러스 더위로 물기를 잔뜩 머금은 끈끈한 더위를 뜻하고 불볕더위는 불볕 플러스 더위로 볕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더위를 뜻한다. 장마철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서 끈끈하게 더울 때에는 무더위라는 말이 어울리고 장마가 지난 한여름에 물기도 없이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에는 불볕더위라는 말이 어울린다.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건들바람, 건들장마, 무서리, 올서리, 된서리 같은 말이 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고 늦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린다. 이른 가을 날 가볍고 부드럽게 건들건들 부는 서늘한 바람을 건들바람이라고 한다. 이 무렵 비가 쏟아져 내리다가 번쩍 개고 또 오다가 개는 장마를 건들장마라고 한다. 늦가을, 수증기가 땅이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을 서리라고 한다. 처음 생기는 묽은 서리를 무서리라고 하는데 물 플러스 서, 리로 무더위와 같은 짜임이다. 다른 해보다 일찍 생기는 서리를 올서리라고 하고 늦가을에 아주 되게 생기는 서리를 된서리라고 한다.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가랑눈, 짖눈깨비, 한방눈, 도둑눈 같은 말이 있다. 겨울에는 눈이 와야 겨울답다고 한다. 같은 눈이라도 눈의 생김새나 크기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다. 가랑눈은 조금씩 잘게 부서져서 내리는 눈을 말한다. 가늘게 가루처럼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은 짖눈깨비,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은 한방눈, 밤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은 도둑눈이라고 한다. 도둑눈은 사람들 몰래 왔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 우리가 우리말의 말뜻을 배우고 익혀 제대로 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때 더 아름답고 넉넉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친구들 잘 읽었나요? 우리 혹시 목소리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책을 다시 읽고선 영상을 재생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을 읽었으니 같이 한번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에 찾아오는 추위를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른 봄, 봄과 관련된 그런 문단에서 꽃이 필 무렵 찾아오는 추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추위긴 추위인데 어떤 추위가 찾아왔었죠? 우리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글을 한번 다시 읽고 오거나 잠깐씩 펴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꽃샘추위였습니다.
꽃샘추위였어요. 여기서 샘은 시기나 질투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우리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여름철 날씨를 나타내는 말. 우리 여러 가지 말, 한 3가지 넘게 나왔었어요. 여름철 날씨를 나타내는 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여름철 날씨는 마른 장마 또는 무더위, 불볕더위가 있었습니다. 이른 가을날 가볍고 부드럽게 건들건들 부는 서늘한 바람을 뜻하는 말. 우리 가을이 나온 문단에서 나왔죠. 가볍고 부드럽게 건들건들 부는 서늘한 바람. 아까 선생님은 글을 읽으면서 이래서 이런 바람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찾았었나요? 정답은 바로 건들바람이었어요. 건들건들 불어서 건들바람이라고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 밤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을 뜻하는 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었죠? 이것도 선생님 아까 글 읽으면서 약간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내리는 눈, 그런 눈은 바로 도둑눈입니다. 우리 도둑은 사람들을 몰래 다녀야 되잖아요. 사람들 모르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눈이라는 이름을 붙였나봐요. 자, 그럼 우리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의 중심 생각을 찾아볼 건데, 우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 문단이 총 6문단이 있었어요. 자, 처음과 봄부터 겨울까지 한 문단, 4문단, 마지막에 한 문단, 이렇게 총 6문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선생님과 한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한 것과 같이 우리 다시 글을 읽어보면서 체크를 하나씩 하면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 말을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박이 말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었던 말이나 그것에 더해 새로이 만들어진 말이다. 여기 지금 뒤에는 토박이 말을 설명하는 거죠? 토박이 말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다른 말로 순 우리말 고유어라고 한다. 자, 토박이 말은 우리말 수 고유어.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만들어 써오신 말이 토박이 말이다. 토박이 말이 한 번 더 나왔고요. 이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를 나타내는 말도 많은데, 우리 토박이 말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말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여기 앞에 나왔네요. 계절이란 말이.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 있는 토박이 말을 알아보자. 그럼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우리 첫 문단의 중심 문장은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 말을 알아보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에 체크하면서 같이 읽어보면은 중심 문장을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단. 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봄날씨, 꽃샘추위, 꽃샘바람, 소소리바람 같은 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쭉 더 읽어볼게요. 이른 봄 꽃이 필 무렵 찾아오는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한다. 꽃샘추위 한번 반복됐고, 여기서 샘은 시기질투라는 뜻이다. 여기 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해줬네요. 샘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그래서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몰아닥친 추위라는 뜻이 된다. 꽃샘추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네요. 자, 꽃샘추위 때 부는 바람은 꽃샘바람인데, 꽃샘바람 나왔죠? 이보다 차고 매서운 바람은 소소리바람이다. 자, 앞에 있는 말들이 한 번씩 더 나온다. 이건 무슨 뜻이죠? 자, 앞에 있는 이 말을 보충해주는 말이다. 뒷받침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문장들은 무슨 문장? 뒷받침 문장. 앞에 있는 이 봄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꽃샘추위, 꽃샘바람, 소소리바람 같은 말이 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마른 장마, 무더위, 불볕더위 같은 말이 있다.
더 읽어볼게요. 여름이면 어김없이 장마와 더위가 찾아온다. 자, 장마와 더위가 찾아온다 라고 얘기했죠. 장마 때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장마인데도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면 마른 장마라고 그런다. 비가 잘 안 오거나 적게 오면 마른 장마라고 하는구나. 자, 더위는 크게 무더위와 불볕더위로 나눈다. 더위를 두 가지로 나누나 봐요. 자, 그럼 뒤에 더 이어서 보면 무더위는 물 플러스 더위다. 불볕더위는 불볕 플러스 더위다. 자, 끈끈한 더위는 무더위, 뜨거운 더위는 불볕더위라고 하나 봐요. 장마철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끈끈하게 더울 때 무더위, 한여름에 물기도 없이 땡땡한 햇빛 쨍쨍 내리칠 때에는 불볕더위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마른 장마, 무더위, 불볕더위 같은 말이 있다. 이게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네 번째 문단. 가을 날씨, 이번엔 가을이에요. 건들바람, 건들장마, 무서리, 올서리, 된서리 같은 말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뒤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고 늦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요. 이른 가을날 가볍고 부드럽게 건들건들 부는 서늘한 바람을 건들바람이라고 한다. 앞에 한 번 나왔죠? 그럼 건들바람을 어떻게 설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무렵 비가 쏟아져 내리다가 번쩍 개고 또 오다가 개는 장마를 건들장마,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건들장마 또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늦가을 수증기가 땅이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을 서리라고 한다. 처음 생기는 묽은 서리는 무서리, 물 플러스 서리라고 하네요. 다른 해보다 일찍 생기는 서리는 올서리, 늦가을에 아주 되게 생기는 서리는 된서리라고 한다. 자, 이것들은 다 이 앞에 있는 건들바람, 건들장마, 무서리, 올서리, 된서리, 이런 우리가 나온 가을의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죠. 중심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까지 했고요. 다섯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가랑눈, 진눈깨비, 한방눈, 도둑눈 같은 말이 있다. 겨울에는 눈이 와야 겨울답다고 한다. 같은 눈이라도 눈의 생김새나 크기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다. 가랑눈. 자, 한 번 더 나온다는 건 뭐죠? 뒷받침한다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더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뒷받침 문장. 가랑눈은 조금씩 잘게 부서져서 내리는 눈을 말한다. 가늘게 가루처럼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섞여서 내리는 눈은 진눈깨비,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은 한방눈, 밤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은 도둑눈, 도둑눈은 사람들을 몰래 왔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 대한 그런 뒷받침 문장이 있고, 이 앞에 있는 말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가 다섯 번째 문단까지 중심 문장을 찾아줬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처럼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 우리가 우리말의 말뜻을 배우고 익혀 제대로 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때 더 아름답고 넉넉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목과 관련을 지면 좀 더 좋아요.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선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라는 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보면은 계속 토박이 말을 계절별로 어떻게 설명해줬죠. 계절별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마지막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응원한다, 이런 힘을 쏟자, 이런 말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선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 말을 알아보자 라고 했었고, 두 번째 문단은 봄날씨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꽃샘추위, 꽃샘바람, 소소리바람 같은 말이 있다.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마름장마, 무더위, 불볕더위 같은 말이 있다. 자, 네 번째는 가을 날씨.
건들바람, 건들장마, 무서리, 올서리, 된서리 같은 말이 있다. 5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겨울 날씨죠. 토박이 말에는 가랑눈, 진눈깨비, 한방눈, 도둑눈 같은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문단은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라는 제목을 참조하면 더 좋았습니다. 혹시 교과서에 체크 안 한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교과서에 체크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제목을 보고 이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의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는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을 썼을까? 자,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부터 겨울까지 참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을 많이 알고 또 쓰자! 우리가 마지막 문단이 나왔었죠? 우리가 이런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의 고유한 말들을 많이 알고 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써볼게요. 우리가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을 찾았으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써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많으니 우리가 알고 자주 사용하자. 좋은 말이니까, 우리말이니까. 우리말엔 이런 다양한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자주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비슷한 말로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말과 우리글은 토박이 말이죠.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을 많이 사용하자. 이렇게 중심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생님과 같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각 계절과 관련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에 한번 써볼게요. 자, 건들바람, 꽃샘추위, 도둑눈, 마른 장마, 무더위, 무서리, 한방눈, 진눈깨비. 그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련된 각 낱말들을 넣어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꽃샘추위는 봄에 오는 거였죠? 그럼 우리 건들바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들바람은 어느 계절이었죠? 건들바람은 가을에 있는 그런 가을과 관련된 낱말이었습니다. 자, 도둑눈은 눈이 있네요. 눈은 우리 겨울과 관련된 낱말. 마른 장마는 우리 여름과 관련된 그런 낱말이었고요. 자, 무더위. 덥네요. 어느 날씨가 더웠죠? 자, 여름에 관련된 낱말이었고요. 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오기 전에 오는 그런 차가운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과 관련된 낱말. 한방눈은 겨울과 관련된 낱말. 마지막으로 소소리 바람은 봄과 관련된 이런 낱말들이었습니다. 자, 잘 읽은 친구들은 글을 잘 읽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정답도 잘 찾아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절과 관련 있는 낱말을 사용해 문장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올해 봄은 꽃샘추위가 빨리 찾아왔다. 이렇게 꽃샘추위란 말이 우리가 아까 토박이 말로 나왔었죠. 우리 이 토박이 말을 써서 올해 봄은 꽃샘추위가 빨리 찾아왔다.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계절과 관련된 토박이 말을 생각해서 문장을 하나씩 말해봅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 나오는 낱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을 한번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또는 손으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춥다와 반대인 낱말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죠. 그 다음 덥다의 반대인 낱말은 모르다, 춥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다의 반대인 말은 모르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들과 생활하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이런 반대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짝과 함께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을 사용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알다와 모르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이 한 친구가 나는 마을 도서관이 어딘지 알아. 이렇게 알아라는 알다에서 알아라는 말을 썼으면 모르다, 몰라. 뭘 모를까요? 나는 마을 도서관이 어딘지 몰라. 이렇게 우리 뜻이 반대인 낱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도 지금 두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더 알고 싶은 토박이 말을 책이나 누리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몇 가지 찾아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갈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갈립이란 우리 토박이 말이 있는데 갈립은 가을이 깊어져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을 말해요. 낙엽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을에서 겨울로 되기 전에 바람이 차가워질 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을 갈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은 또 아람이라는 말이 찾았는데요. 아람이라는 말은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잘 익어 절로 떨어질 만큼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 잘 익었다는 거죠. 매우 잘 익어서 딱 떨어질 정도, 그 상태를 아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 보니라는 말이 있대요. 밤이나 도토리 같이 겉껍질이 있는 나무 열매 속에 있는 얇은 껍질. 우리가 밤이나 도토리를 까보면은 그 앞 겉에 갈색깔의 껍질이 있고 그 겉껍질이 있고 그 안에 또 껍질이 하나 또 얇은 게 있죠. 우리 연한 색깔의 그거를 바로 우리 토박이 말로 보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 하얗게 서리가 내리는 늦은 가을을 이루는 말을 우리가 서릿가을이라고 한대요. 늦가을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아, 서리가 내리는 가을. 그래서 서리가 내릴 때는 거의 가을과 겨울이 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늦가을과 같은 말로 서릿가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찬바람머리라는 그런 토박이 말이 있는데요. 가을철에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을 찬바람머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무렵이니까 어떤 때겠죠?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무렵을 찬바람머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1시간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잠시 물도 먹고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교과서 정리도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쉬었나요? 그럼 우리 같이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활동 26쪽, 27쪽을 보면 참새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축복을 전해주는 참새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 그 교과서에 있는 참새무리 그림을 보면 이 참새무리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새가 여러 마리가 이 곡식을 쪼아먹고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다시피 축복을 전해준다. 참새가 축복을 전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책을 읽을 사람은 책을 먼저 읽고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책을 먼저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축복을 전해주는 참새. 지금은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면서 참새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참새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 허수아비를 세워야 할 만큼 농부들에게는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참새가 모여들어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곡식을 쪼, 이 커다란 그림은 오히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중국 청나라 때는 참새 무리 그림이 축복을 전해주는 그림으로 인기를 누렸는데 이 그림도 그런 배경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50마리가 훨씬 넘는 참새떼가 그려진 이 그림은 지금은 한 폭만 전해지지만 원래는 이어지는 폭이 더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다면 참새가 거의 100여 마리 있는 커다란 병풍일 테니 마치 가을 들녘 수수밭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한 멋진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참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세요. 눈동자가 그려진 눈, 숨구멍이 그려진 부리, 깃털색의 작은 변화까지 표현돼 모두가 살아있는 듯합니다. 또한 참새가 앉거나 날거나 하는 모습이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되어 리듬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구성한 데에는 그림에 많은 참새를 알맞게 그려 넣으려는 화가의 숨은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참새는 축복을 전하는 새입니다. 풍성하게 매달린 곡식 줄기가 무게 때문에 아래로 축 처져 있습니다. 아마도 농사가 풍년이었나 봅니다. 그 둘레에 축복을 전한다는 참새들이 모여들어 조를 쪼아 먹는 모습은 다가오는 수확의 즐거움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읽었나요? 혹시 목소리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글을 한번 더 읽어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전해주는 참새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우리가 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면서 참새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참새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에 허수아비를 세워야 할 만큼 농부들에게는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어 참새가 사라졌지만 참새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는 여전히 골칫거리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새는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농부들에게 골칫거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익어갈 때 우리 아직도 곡식을 벼를 수확하는 데서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문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참새들이 모여들어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곡식을 쪼아 커다란 그림은 오히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곡식을 쪼우는 그 커다란 그림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했어요. 자, 중국 청나라의 참새무리, 아까 우리가 같이 그림을 봤었죠? 이 축복을 전해주는 그림이라는데 이 그림도 그런 배경, 어떤 배경이죠?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곡식을 쪼아 먹는 커다란 그림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뒤에 있는 이 중국의 청나라 그림은 이 앞에 부분을 보충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0마리가 훨씬 넘는 참새떼가 그려진 이 그림은 지금은 한 폭만 전해지지만 원래는 이어지는 폭이 더 있었던 듯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참새가 거의 100여 마리 있는 커다란 병풍일 테니 마치 가을 들녘 수수밭을 마구조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한 멋진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럼 원래 그림이 많이 있었다면 멋진 장면이 있었고 이 그림만으로도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100여 마리가 있는 커다란 병풍이라고 했으면서 이 앞에 원래 이 그림은 한 폭만 전해지지만 더 이어지는 폭이 있었던 듯 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 그림이 원래는 이런 더 폭이 있고 멋있는 그림이었다는 것을
더 부연 설명해주는,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참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세요. 같이 그림을 보면 눈동자가 그려진 눈, 숨구멍이 그려진 부리, 깃털색의 작은 변화까지 표현돼 모두 살아있는 듯합니다. 또한 참새가 앉거나 날거나 하는 모습이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어 리듬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구성한 데에는, 지금 구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구성이라는 말이 지금 참새들이 눈, 부리, 깃털색 이런 것들 살아있는 듯하다는 그런 구성, 그리고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구성이죠.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뒤에 있는 문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줍니다. 그림에 많은 참새를 알맞게 그려 넣으려는 화가의 숨은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성한 데에는 그림에 많은 참새를 알맞게 그려 넣으려는 화가의 숨은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참새는 축복을 전하는 새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반복했네요. 풍성하게 매달린 곡식 줄기가 무게 때문에 아래로 축 처져 있습니다. 아마도 농사가 풍년이었나 봅니다. 그 둘레에 축복을 전한다는 참새들이 모여들어 조를 쪼아먹는 모습은 다가오는 수확의 즐거움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자, 그 참새의 축복을 전해주는 참새들의 모습을 수확의 즐거움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앞에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확의 즐거움을 암시하는 이 참새들의 모여서 조를 쪼아먹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단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참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로 농부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두 번째, 수많은 참새가 모여들어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곡식을 쪼는 이 그림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세 번째, 지금껏 한 폭만 전해지지만 원래는 이어지는 폭이 더 있었던 듯하다 였습니다. 자, 교과서의 국어활동에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 네 번째, 작품 구성으로 볼 때 그림의 많은 수의 참새를 알맞게 그려 넣으려는 화가의 숨은 뜻이 담겨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곡식 줄기 둘레에 축복을 전한다는 참새들이 모여들어 조를 쪼아먹는 모습은 다가오는 수확의 즐거움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을 선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펴다의 반대말은 접다겠죠. 그리고 앉다의 반대말은 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